서울의 한복판 오래된 주택가 골목길을 60 중반의 한 여성이 장바구니를 들고 걸어가고 있어요. 이름은 박정혜. 겉보기엔 그저 평범한 동네 아주머니 같죠. 하지만 오늘 이분에게 벌어질 일은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을 겁니다. 정혜 씨는 이른 아침부터 시장에 다녀오는 길이었어요. 아들 민준이를 위해 맛있는 반찬거리라도 사러 나섰던 거죠. 아들이 벌써 40을 바라보는 나이지만 엄마 마음의 자식은 늘 물가에 내놓은 어린애 같잖아요. 민준이가 회사 근처 오피스텔에 산다니 가끔 이렇게 반찬이라도 갖다 줘야지. 혼잣말을 중얼거렸어요. 그런데 참 이상했어요. 며느리인 최유나에게 전화를 해도 도무지 받지를 않는 겁니다. 결혼한 지 10년이 넘었는데 요즘 들어 부쩍 연락이 뜸해졌어요. 뭐 요즘 젊은 애들이 다 그런가 보다. 정혜 씨는 애써 서운한 마음을 누르며 넘어가곤 했죠. 정혜 씨가 집으로 돌아가던 길, 평소와는 다른 길로 접어들게 됐습니다. 시장에서 만난 동네 지인이 이쪽 골목으로 가면 지름길이에요. 하고 알려준 길이었죠. 그런데 바로 그 길에서 정혜 씨는 평생을 가도 잊지 못할 그런 광경을 목격하고 맙니다. 정혜 씨가 피땀 흘려 사준 바로 그 집. 아들 내외가 알콩달콩 살고 있을 거라 믿었던 바로 그 집 앞에서 말이에요. 활짝 열린 대문 너머로 며느리 유나가 웬 낯선 남자와 함께 빨래를 널고 있는 게 아니겠어요? 그것도 어찌나 다정해 보이는지 누가 봐도 영락없는 부부의 모습이었어요. 정혜 씨의 머릿속이 새하얘졌습니다. 뭐야, 저게 대체. 다급한 마음에 정혜 씨는 성큼성큼 집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대문을 지나 마당으로 들어서는 정혜 씨를 본 유나의 표정이 순식간에 싸늘하게 굳어졌죠. 어머니, 여긴 어쩐 일이세요? 연락도 없이. 유나가 당황한 목소리로 물었어요. 유나야, 저 남자는 누구니? 우리 민준이는. 민준이는 어디 있고? 정혜 씨의 목소리가 사시나무처럼 떨렸어요. 그런데 유나의 입에서 나온 대답은 정혜 씨의 상상을 아득히 뛰어넘는 것이었습니다. 어머니, 민준 씨 이제 여기 안 살아요. 저희 이혼했거든요. 뭐라고? 정혜 씨가 도저히 믿을 수 없다는 얼굴로 되물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 법적으로 이제 이 집은 제 집이에요. 불편하시면 어머니가 나가주세요. 유나가 뻔뻔하게 씩 웃으며 말하는 게 아니겠어요. 정혜 씨는 그 순간 온몸에 소름이 쫙 돋는 걸 느꼈습니다. 이 집은 내가 사준 집이야. 내가 어떻게. 어머니, 법적으로는 제 명의가 맞아요. 혼인 중에 취득한 재산은 분할 대상이거든요. 유나가 얼음장처럼 차가운 목소리로 대꾸했습니다. 옆에 서 있던 남자도 덩달아 피식 웃더군요. 정혜 씨를 아래 위로 훑어보는 그 눈빛이 참을 수 없이 기분 나빴어요. 정혜 씨는 그 순간 지난 30년의 세월이 통째로 무너져 내리는 것만 같았습니다. 우리 민준이는 어디 있니? 정혜 씨가 간신히 목소리를 쥐어짰어요. 몰라요. 연락 끊긴 지 오래고요. 그건 어머니가 직접 찾아보시든가요? 유나가 심드렁하게 대답하며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정혜 씨는 그 자리에 얼어붙은 듯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어요. 다리에 힘이 쭉 빠져 그대로 주저앉을 뻔했지만 이를 악물고 간신히 버텼습니다. 그리고는 말없이 돌아서서 그 집을 나왔죠. 집으로 돌아오는 내내 정혜 씨의 머릿속은 터질 것 같았습니다. 이혼을 했다고? 언제? 왜 나한테 한마디도 안 했지? 수만 가지 질문이 머릿속을 헤집어 놨어요. 정혜 씨는 집에 도착하자마자 민준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전화를 받지 않았어요. 몇 번이고 다시 걸어봤지만 결과는 똑같았죠. 그날 밤 정혜 씨는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습니다. 침대에 누워 텅 빈 천장만 바라보며 끝없이 생각에 잠겼어요. 내가 뭘 놓친 걸까? 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끝없는 자책이 그녀를 괴롭혔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정혜 씨는 일찍부터 민준이 회사로 전화를 걸었어요. 김민준 씨 좀 바꿔주세요. 하지만 수화기 너머로 들려온 직원의 대답은 그야말로 충격적이었습니다. 김민준 씨요? 요즘 회사에 잘 안 나오시던데요. 개인적인 사정이 좀 있으신 것 같더라고요. 정혜 씨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내 아들에게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그날부터 정혜 씨는 아들을 찾기 위해 사방으로 뛰어다녔습니다. 민준이의 친구들에게도 수소문해봤지만 요즘 통 연락이 안 돼요. 하는 똑같은 대답만 되돌아올 뿐이었어요. 그리고 며칠 후
정혜 씨는 더욱 기가 막힌 소식을 접하게 됩니다. 동네 지인이 조심스럽게 전해준 이야기였어요. 정혜 씨, 혹시 아드님 일로 법원에서 연락 온 거 없어요? 법원이요? 정혜 씨가 화들짝 놀라며 되물었습니다. 글쎄, 며느님이 위자료 소송을 걸었다는 소문이 있더라고요. 민준 씨가 바람을 피워서 이혼하게 됐다고. 정혜 씨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리를 한 대 세게 얻어맞은 듯 멍해졌어요. 바람? 우리 민준이가? 사실 정혜 씨는 아들 민준이의 성격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숫기 없고 성실하기만 했던 아들이 바람을 피울 리가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유나가 법적으로 위자료까지 요구하고 있다는 건 뭔가 확실한 증거라도 있다는 뜻이 아니겠어요? 정혜 씨는 집에 돌아와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이상해. 뭔가가 아주 이상해. 민준이가 정말 그런 잘못을 저질렀다면 왜 엄마인 나한테 아무 말도 안 했을까? 그 애 성격에. 큰 실수를 했다면 엄마한테 먼저 와서 무릎 꿇고 빌었을 텐데. 그런데 그때 더 믿을 수 없는 소식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민준이의 회사 동료에게서 전화가 걸려온 거예요. 어머님 죄송하지만 민준이 형 때문에 요즘 회사 분위기가 좀 안 좋습니다. 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민준이 형 아내분이 회사 전체에 편지를 보냈어요. 불륜 피해자 탄원서라는 제목으로요. 민준이 형이 다른 여자와 바람을 피워서 자기가 얼마나 고통받았는지 아주 절절하게 적어서 보냈더라고요. 정혜 씨의 손이 덜덜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회사에서는 뭐라고 하던가요? 아직 별다른 징계는 없지만 사람들 시선이 곱지가 않죠. 민준이 형도 그것 때문에 많이 힘들어하는 것 같고요. 전화를 끊고 나서 정혜 씨는 한참 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유나가 대체 왜 이런 짓까지 하는 거지? 설마 정말로 민준이가. 하지만 정혜 씨의 마음 한구석에서는 뭔가 잘못됐다는 느낌이 계속해서 고개를 들었습니다. 모든 게 너무나 일방적이었어요. 아들 민준이의 입장은 들어볼 기회조차 없이 오직 유나의 주장만으로 모든 상황이 흘러가고 있는 것 같았죠. 그날 밤 정혜 씨는 결심했습니다. 내가 직접 민준이를 찾아서 모든 진실을 알아내고야 말겠어. 그리고 며느리 유나가 대체 무슨 꿍꿍이인지 그것도 내 눈으로 똑똑히 확인해야겠다고. 다음 날 정혜 씨는 민준이가 다닌다는 회사 근처를 샅샅이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회사 앞에서 하염없이 기다려봤지만 민준이는 코빼기도 보이지 않았어요. 회사 경비원에게 물어봐도 요즘 잘 안 나온다는 뻔한 대답만 들을 수 있었죠. 그러던 중 정혜 씨는 정말 우연히 민준이의 대학 동기를 마주치게 되었습니다. 근처 커피숍에서 마주쳤는데 그 친구의 표정이 무척이나 어두웠어요. 아주머니, 민준이 형 지금 정말 많이 힘들어하고 있어요. 자네, 혹시 우리 민준이 어디 있는지 아나? 네. 회사 근처 고시원에 살고 있어요. 고시원이라니요. 정혜 씨의 가슴이 와르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 좋은 집을 놔두고 내 아들이 고시원에서 살고 있다니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아주머니, 민준이 형이 정말 바람을 핀 게 맞아요?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믿을 수가 없어서요. 나도 믿을 수가 없네. 그런데 자네 며느리가 증거까지 있다고 하니 친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뭔가 이상해요. 민준이 형 성격에 절대 그럴 리가 없는데? 정혜 씨도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건 아들이 지금 극심한 고통 속에 있다는 것이었죠. 그리고 유나가 단순히 이혼만 하려는 게 아니라 아들의 인생을 송두리째 망가뜨리려 하고 있다는 것도요. 정혜 씨는 집에 돌아오자마자 유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유나는 받지 않았어요. 문자를 보내도 감감무소식이었죠. 그날 밤 정혜 씨는 잠들기 전 굳게 다짐했습니다. 내일 당장 민준이를 찾아가야겠어. 그리고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내 두 눈으로 확인해야겠어. 만약 아들이 정말 잘못한 일이 있다면 엄마로서 함께 책임져야 하고 만약 억울한 누명을 쓴 거라면 그땐 절대 가만두지 않겠다. 하지만 정혜 씨는 아직 모르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곧 마주하게 될 진실이 얼마나 끔찍하고 충격적일지, 그리고 자기 자신 안에 숨어있던 또 다른 모습을 발견하게 될 줄은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죠. 이튿날 아침 정혜 씨는 아들 친구가 알려준 고시원 주소를 손에 꼭 쥐고 길을 나섰습니다.
지하철을 타고 가는 내내 마음이 천근만근 무거웠어요. 내 아들이 정말 저런 곳에서 살고 있을까? 생각만 해도 가슴이 답답해져 왔죠. 고시원에 도착한 정혜 씨는 낡고 허름한 건물을 올려다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아, 내 아들이 이런 데서. 생각만 해도 눈물이 핑 돌았어요. 건물 입구에 있는 관리사무소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저기, 혹시 김민준이라는 학생, 여기 살고 있나요? 아, 민준 씨요? 3층 301호에 있어요. 그런데, 사모님이세요? 네, 엄마예요. 관리사무소 아저씨의 표정에 안쓰러움이 가득했습니다. 아이고, 그러시구나. 민준 씨 요즘 얼굴이 말이 아니던데 많이 힘들어 보여요. 정혜 씨의 가슴이 또 한 번 철렁했습니다. 3층까지 올라가는 계단 하나하나가 어찌나 무겁게 느껴지던지요. 301호 앞에 서서 떨리는 손으로 문을 두드렸습니다. 민준아, 엄마야. 안에서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잠시 후 끼익 하고 문이 열리는데 정혜 씨는 그 순간 아들의 모습을 보고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민준이는 살이 쏙 빠져 헬쑥했고 눈 밑에는 검은 다크서클이 퀭하게 패여 있었거든요. 엄마, 어떻게 알고 여기까지? 민준이가 당황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정혜 씨는 아들을 와라 끌어안아주고 싶었지만 일단 좁은 방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방 안은 정말 한 사람이 겨우 누울 만한 공간이었어요. 낡은 침대 하나와 작은 책상, 그리고 옷 몇 벌이 걸린 행거가 전부였죠. 정혜 씨의 마음이 갈기갈기 찢어졌습니다. 민준아, 엄마한테 솔직하게 다 얘기해줘? 유나랑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니? 민준이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그러다 고개를 푹 떨구며 말했습니다. 엄마, 다 내가 잘못한 거야. 그래서 그냥 조용히 나와서 사는 거야. 무슨 잘못을 했다는 거야? 유나가 네가 바람을 피웠다던데. 정말이야? 엄마 제발. 그 얘기는 하지 마. 다 내 탓이야. 하지만 정혜 씨는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아들이 무언가 숨기고 있다는 것을요. 말투도 표정도 모든 게 부자연스러웠어요. 김민준. 엄마 눈 보고 똑바로 얘기해. 엄마한테 거짓말하면 안 돼. 민준이는 여전히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엄마 저 그냥 이렇게 살게 제발. 엄마도 이제 이 일에서 손 떼. 바로 그 순간 정혜 씨 안에서 무언가가 툭 하고 끊어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아들이 이렇게 고통받고 있는데 진실을 숨기려고만 하다니요. 정혜 씨는 벌떡 일어나 아들의 방을 둘러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책상 위에 놓인 민준이의 핸드폰을 발견했습니다. 민준아, 핸드폰 좀 보자. 엄마, 왜 이래 제발. 아니, 엄마가 봐야겠어. 정혜 씨는 평생 아들에게 보여준 적 없는 단호하고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민준이도 엄마의 그런 모습은 처음 봤는지 당황해서 어쩔 줄 몰라 했어요. 핸드폰을 빼앗아 들고 확인하는 순간 충격적인 진실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유나가 민준이에게 보낸 협박성 문자들, 그리고 민준이가 애원하며 보낸 문자들, 모든 기록을 보니 이야기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민준이는 바람을 피운 게 아니었어요. 오히려 아내인 유나가 다른 남자와 바람을 피우고 있었고 그 사실을 민준이가 알게 되자 유나가 먼저 선수를 쳐서 민준이를 파렴치 안으로 몰아세운 거였죠. 심지어 가짜 증거까지 만들어서 말이에요. 민준아, 이게 다 뭐야? 유나가 너한테 덫을 놓은 거잖아. 민준이는 그제야 참았던 울음을 터뜨리며 말했습니다. 엄마, 어차피 소용없어. 유나가 증거까지 다 만들어놨는데. 내가 아무리 억울하다고 소리쳐도 세상에 누가 내 말을 믿어주겠어? 정혜 씨는 그 순간 분노가 머리끝까지 치밀어 올랐어요. 하지만 동시에 신기할 정도로 머릿속이 차갑게 식는 것을 느꼈습니다. 평생 단 한 번도 느껴보지 못했던 감정이었죠. 민준아, 네 은행 통장이랑 카드 명세서 전부 다 가져와 봐. 엄마, 그건 왜? 가져와. 빨리. 정혜 씨는 민준이의 모든 금융 거래 내역을 하나하나 뜯어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유나가 주장하는 불륜 날짜와 대조해 봤어요. 놀랍게도 유나가 민준이가 바람을 폈다고 주장하는 그 시간, 민준이는 회사에서 야근을 하거나 집에서 카드로 배달 음식을 시켜 먹었다는 증거가 고스란히 남아 있었습니다. 민준아, 이 증거들을 왜 법원에 제출하지 않았어? 엄마, 이미 늦었어. 유나가 이혼 서류에 내가 다 인정한다고 사인까지 받아갔단 말이야. 뭐라고? 언제?
내가 제정신이 아닐 때 유나가 거의 협박하듯이 사인하라고 해서 정혜 씨는 그 순간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유나가 처음부터 아주 치밀하게 계획적으로 민준이를 함정에 빠뜨린 거였어요. 그리고 아들의 집까지 빼앗아 상간남과 살림을 차리고 뻔뻔하게 위자료까지 뜯어내려 했던 거죠. 정혜 씨는 아들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민준아, 이제부터 이 일은 엄마가 한다. 엄마? 뭘 한다는 거야? 유나가 우리 가족한테 한 짓. 이제 엄마가 고스란히, 아니, 몇 배로 되돌려 줄 거야. 민준이는 엄마의 목소리에서 평생 들어본 적 없는 차갑고 날카로운 기운을 느꼈습니다. 늘 온화하고 순하기만 했던 우리 엄마가 맞나 싶을 정도였죠. 그날부터 정혜 씨는 며느리 유나에 대한 반격을 시작했습니다. 그녀 자신도 모르고 있던 능력들이 잠에서 깨어난 사자처럼 하나둘씩 깨어나는 것을 느끼면서요. 60평생을 살며 쌓아온 인생의 지혜와 연륜, 그리고 아들을 지키려는 뜨거운 모성애가 합쳐지면서 무섭고도 강력한 힘을 발휘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날부터 정혜 씨의 본격적인 조사가 시작됐습니다. 먼저 동네 사람들을 통해 유나와 그 상간남, 이강혁의 최근 행적을 파악하기 시작했죠. 그러자 놀라운 사실들이 하나둘씩 드러났습니다. 유나가 강혁과 함께 그 집에서 살기 시작한 건 이미 1년도 더 된 일이라는 거예요. 그동안 아들 민준이에게는 친구 집에서 잠깐 지낸다고 둘러댔던 거고요. 동네 사람들도 뭔가 이상하다고 생각은 했지만 남의 집안일에 끼어들기 싫어서 그냥 넘어갔던 거였어요. 정혜 씨는 유나의 직장까지 알아냈습니다. 회사 근처에서 며칠간 잠복해보니 유나가 강혁과 함께 다정하게 출퇴근하는 모습을 어렵지 않게 목격할 수 있었어요. 심지어 회사 동료들 앞에서도 보란듯이 연인 행세를 하고 있었죠. 어휴, 저렇게 뻔뻔할 수가. 정혜 씨는 혀를 내둘렀습니다. 하지만 정혜 씨는 단순히 분노만 하고 있지 않았어요. 아주 차분하고 치밀하게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죠.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유나가 차지하고 있는 집, 즉 정혜 씨가 아들을 위해 사준 그 집을 되찾는 것이었습니다. 정혜 씨는 곧장 법무법인을 찾아갔습니다. 변호사에게 자초지종을 설명하고 법적인 조언을 구했죠. 어머님, 이 경우에는 명백한 사기 및 강박에 의한 이혼 소송으로 볼 수 있습니다. 충분히 혼인무효 소송을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집도 되찾을 수 있는 건가요? 물론입니다. 게다가 며느님이 허위 사실을 유포해서 아드님의 명예를 훼손한 부분도 아주 큰 문제가 됩니다. 정혜 씨는 변호사의 말을 듣고 계획을 확신했습니다. 하지만 법적인 절차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생각했어요. 유나가 민준이와 자신에게 안겨준 그 끔찍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대가도 반드시 치르게 해야 한다고 다짐했거든요. 정혜 씨는 먼저 유나가 살고 있는 집으로 찾아가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유나가 짜증스러운 얼굴로 문을 열자 정혜 씨는 아주 차분하게 말했어요. 유나야, 이제부터 나도 이 집에서 같이 살아야겠다. 네? 뭐라고요? 유나가 기가 막히다는 듯이 반문했습니다. 내가 사준 집이니까 나도 여기서 살 권리가 있는 거 아니니? 그리고 법적으로 따져봐도 이 집 지분 일부는 아직 내 이름으로 되어 있단다. 사실 정혜 씨는 집을 살 때 혹시 모를 일을 대비해 자신의 이름으로도 지분 30%를 등록해뒀었거든요. 철없는 며느리 유나는 그 사실을 까맣게 모르고 있었던 거죠. 어머니, 그건 싫으면 네가 나가. 그게 아니면 우리 같이 살자. 정혜 씨의 목소리에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었어요. 유나는 어쩔 수 없이 정혜 씨를 집 안으로 들였습니다. 그날부터 정혜 씨의 무서운 심리전이 시작됐어요. 먼저 거실 한복판에 민준이의 어린 시절 사진들로 가득한 대형 액자를 걸어놨습니다. 그리고 냉장고에는 민준이가 좋아하던 반찬들을 정성껏 만들어 가득가득 채워놨죠. 어머니, 지금 이게 뭐 하시는 거예요? 유나가 신경질적으로 물었습니다. 왜? 내 아들 사진 걸어놓는 게 문제니? 내 아들 좋아하는 음식 해놓는 게 잘못이야? 정혜 씨는 너무나 태연하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유나와 그 상간남의 반응을 하나하나 날카롭게 지켜보고 있었어요. 며칠이 지나자 상간남인 강혁이 먼저 불편한 기색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정혜 씨 앞에서는 눈도 제대로 못 마주쳤고 유나와 단둘이 있을 때도 예전처럼 편하게 굴지 못했어요. 유나야, 어머님이 계시니까 내가 너무 불편하다. 조금만 참아. 내가 곧 내보낼 방법 찾아볼게. 하지만 정혜 씨는 벽에 귀를 댄 듯
그들의 대화를 전부 다 듣고 있었어요. 그리고 더욱 치밀한 다음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죠. 정혜 씨는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집안 구석구석을 쓸고 닦았습니다. 그리고 저녁에는 오직 민준이를 위한 음식을 정성껏 준비했어요. 마치 아들 민준이가 언제라도 엄마, 다녀왔습니다. 하고 문을 열고 들어올 것처럼 말이죠. 어머니, 민준 씨 안 온다니까요. 제발 그만 좀 하세요. 유나가 결국 참지 못하고 소리쳤습니다. 내 아들이 언제 올지 네가 어떻게 알아? 나는 내 아들이 돌아올 때까지 계속 준비하고 있을 거야. 정혜 씨의 행동은 점점 더 대담하고 체계적으로 변해갔습니다. 유나와 강혁이 불편해서 미칠 만한 일들을 의도적으로 하지만 아주 자연스럽게 시어머니로서 당연히 할 수 있는 행동의 범주 안에서 저지르기 시작했거든요. 유나는 점점 스트레스를 받기 시작했어요. 집에서 마음 편히 쉴 수도 없고 강혁과 자유롭게 시간을 보낼 수도 없었으니까요. 무엇보다 정혜 씨의 그 고요한 시선이 항상 자신들을 감시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어 소름이 끼칠 지경이었습니다. 유나야, 나 더는 못 참겠다. 어떻게든 어머님 좀 내보내. 강혁이 결국 폭발하고 말았습니다. 나도 지금 방법을 찾고 있단 말이야. 조금만 더 참아줘. 하지만 정혜 씨는 그들이 무슨 발악을 하든 꿈쩍도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점점 더 당당해졌죠. 유나를 향한 진짜 복수는 이제부터가 시작이라는 것을 어리석은 며느리는 아직 모르고 있었습니다. 며칠이 더 지나자 유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듯이 정혜 씨에게 악을 쓰며 대들기 시작했어요. 어머니, 이제 제발 좀 나가세요. 법적으로 이 집은 제 집이라고요. 하지만 정혜 씨는 여전히 바위처럼 차분했습니다. 유나야, 내가 법무법인에 가서 다 확인해 봤는데 이 집 지분의 30%는 여전히 내 이름으로 되어 있더라. 그러니까 나도 여기서 살 권리가 충분하다고 하더구나. 유나의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어요. 꿈에도 몰랐던 사실이었죠. 그리고 유나야, 네가 우리 민준이한테 무슨 짓을 했는지 이제 하나씩 세상에 밝혀지고 있어. 정혜 씨가 얼음처럼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네가 불륜 증거라고 조작했던 것들 말이다. 네가 만들었던 가짜 합성 사진들, 가짜 문자 메시지들, 내가 그거 다 찾아냈어. 유나가 당황해서 말을 더듬었습니다. 그런 적 없어요. 아니에요. 아니긴 뭐가 아니야? 네가 민준이 핸드폰 몰래 가져가서 다른 여자한테 작업 문자를 보낸 것도 내가 다 알고 있어. 그 여자 네가 돈 주고 시킨 거지? 정혜 씨는 지난 며칠간 철저하게 조사한 결과를 바탕으로 팩트 폭격을 날리고 있었어요. 유나가 민준이를 함정에 빠뜨리기 위해 사용했던 비열한 수법들을 하나하나 남김없이 파헤쳐낸 거죠. 유나는 점점 더 공포에 질렸습니다. 어머니, 증거 있으면 내놔보세요. 있어. 아주 많이. 정혜 씨가 가방에서 서류 뭉치를 척 꺼내 보였어요. 네가 그 여자한테 돈 보낸 은행 이체 내역서, 네가 민준이 핸드폰으로 조작한 문자들의 원본 파일, 그리고 네가 저 남자 이강혁이랑 호텔 들락날락하는 불륜 사진들까지 여기 다 있단다. 유나의 얼굴이 백지장처럼 하얗게 변했어요. 어떻게 해. 유나야, 내가 그냥 집에서 살림이나 하는 힘없는 늙은이인 줄 알았지? 나도 젊을 때는 밖에서 험한 일 하면서 돈 벌었어. 그것도 꽤 오래. 정혜 씨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사실 정혜 씨는 젊은 시절 보험회사에서 보험 사기를 잡아내는 특별조사원으로 일했었거든요. 그때 익혔던 날카로운 조사 기법과 사람을 꿰뚫어보는 눈이 수십 년이 지난 지금 아들을 위해 다시 빛을 발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유나야, 네가 회사에서 공금을 빼돌린 것도 내가 알고 있어. 그건 아니에요. 유나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아니긴 뭐가 아니야. 너 회사 법인카드로 이강혁이랑 데이트하고 명품 쇼핑한 거 영수증 내가 다 확보했어. 이건 명백한 업무상 횡령이야. 정혜 씨는 유나의 회사 동료들까지 포섭해 이 모든 정보를 알아낸 상태였어요. 유나는 이제 완전히 넋이 나갔습니다. 어머니, 제발 그만하세요. 그만하긴 뭘 그만해. 이제 시작이야. 정혜 씨의 목소리가 지옥의 사자처럼 차갑게 울렸습니다. 그때 상간남인 강혁이 집으로 들어왔어요. 집안의 살얼음판 같은 분위기를 보고 대충 무슨 일인지 짐작하는 표정이었죠. 이강혁 씨도 왔네. 잘 됐어. 정혜 씨가 강혁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당신도 유나 계획에 동참한 공범이니까 같이 책임져야지.
무슨 말씀이신지 강혁이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당신이 유나한테 돈 대줘서 가짜 증거 만들게 시킨 거 내가 다 알고 있어. 그리고 당신 회사에도 이미 익명으로 제보해놨어. 유부녀랑 바람나서 남의 가정 파탄낸 직원이 있다고. 강혁의 얼굴이 파랗게 질렸어요. 뭐라고요? 아마 내일부터 당신 회사에서 연락이 갈 거야. 징계위원회에 출석하라고. 강혁은 그 말을 듣고 독이 오른 눈으로 유나를 째려봤어요. 최유나, 이게 대체 어떻게 된 거야? 네가 어머님한테 다 불었어? 아니야. 난 아무 말도 안 했어. 그럼 어머님이 이걸 어떻게 다 아시는데. 강혁과 유나가 서로를 의심하며 멱살이라도 잡을 듯이 다투기 시작했어요. 정혜 씨는 그 모습을 조용히 그리고 차갑게 지켜봤죠. 이건 역시 정혜 씨의 계획 중 하나였거든요. 그들 사이에 불신이라는 씨앗을 심어 서로가 서로의 등을 물어뜯게 만드는 것. 강혁 씨, 나 이제 못 버티겠어. 어머님이 너무 무서워. 유나가 울먹이며 매달렸습니다. 그럼 우리 그냥 다른 곳으로 이사 가자? 이 집을 버리자고? 이 집이 얼마짜리인 줄 알아? 집이 중요해. 지금 내 직장이 날아가게 생겼는데. 강혁은 완전히 이성을 잃은 것 같았어요. 정혜 씨는 그들의 추악한 갈등을 지켜보며 속으로 냉소를 지었습니다. 계획이 한치의 오차도 없이 완벽하게 실행되고 있었거든요. 며느리 유나가 그토록 지키고 싶어 했던 모든 것들이 모래성처럼 하나씩 무너져 내리기 시작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유나야, 아직 늦지 않았어. 지금이라도 우리 민준이한테 무릎 꿇고 사과하고 이 집에서 조용히 나가면 나도 이 선에서 끝내줄게. 하지만 유나는 도끼 어린 눈으로 고개를 저었어요. 안 나가요. 이 집은 내 집이에요. 그래? 그럼 어디 끝까지 한번 해보자. 정혜 씨의 눈빛이 서늘하게 빛났습니다. 그날 밤 상간남 강혁은 결국 짐을 싸서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유나야, 나는 더는 못하겠다. 어머님 문제 해결되면 그때 연락해. 라는 비겁한 말을 남긴 채 말이에요. 혼자 남겨진 유나는 완전히 패닉 상태에 빠졌습니다. 믿었던 강혁마저 자신을 버렸다는 사실에 엄청난 충격을 받았죠. 강혁 씨, 가지마. 나 혼자 어떻게 하라고. 유나가 울부짖으며 강혁을 붙잡았지만 그는 매몰차게 손을 뿌리치고 떠나버렸어요. 정혜 씨는 그 모든 광경을 지켜보면서도 눈꽃만큼의 동정심도 느끼지 않았습니다. 유나야, 이제 네가 우리 민준이에게 주었던 그 끔찍한 외로움과 절망감을 너도 똑같이 느껴봐라. 다음 날부터 정혜 씨의 본격적인 총공격이 시작되었습니다. 먼저 유나의 직장에 익명의 제보 전화를 걸었어요. 거기 최유나 씨라는 직원 있죠? 그 사람이 지금 회사 공금을 횡령하고 있습니다. 법인카드로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한 내역 샅샅이 한번 뒤져보세요. 며칠 후 유나는 회사 감사팀에 불려가 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유나는 너덜너덜해진 몸으로 집에 돌아와 정혜 씨에게 악을 썼어요. 어머니가 우리 회사에 신고한 거죠. 신고? 무슨 신고? 나는 네 회사가 어디 붙어 있는지도 모른다. 정혜 씨가 시치미를 뚝 떼며 대답했어요. 거짓말. 어머니가 아니면 누가 이런 짓을 해요. 유나야, 네가 잘못한 게 많으니까 자꾸 이런 일이 생기는 게 아닐까? 남 탓만 하지 말고 네 자신을 먼저 돌아보렴. 유나는 분해서 길길이 날뛰었지만 정혜 씨는 절대 증거를 남기지 않고 모든 일을 처리했기 때문에 유나로서는 어찌할 도리가 없었죠. 며칠 후 유나는 더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강혁이 완전히 연락을 끊어버린 거예요. 전화도 받지 않고 수십 통의 문자를 보내도 답장이 없었죠. 강혁 씨, 제발 전화 좀 받아. 나 혼자서는 감당이 안 된단 말이야. 유나가 울면서 계속 전화를 걸었지만 수화기에서는 차가운 신호음만 들려올 뿐이었습니다. 정혜 씨는 그 모습을 지켜보며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유나야, 사람은 원래 어려울 때 그 진면목이 나오는 법이란다. 이강혁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이제야 알겠니? 어머니가 강혁 씨를 떠나게 만든 거잖아요. 내가 뭘 했다고 그러니? 나는 그저 진실을 알려줬을 뿐이야. 네가 어려워지니까 도망간 건 그 사람이지. 내가 억지로 내쫓은 게 아니란다. 유나는 점점 더 깊은 절망의 늪으로 빠져들었습니다. 직장에서는 횡령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고 사랑한다 믿었던 남자는 떠나버렸고 집에서는 시어머니가 숨통을 조여오고 있으니까요. 하지만 정혜 씨의 복수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제 다음 단계로 넘어갈 차례였죠.
정혜 씨는 유나가 민준이를 함정에 빠뜨리기 위해 조작했던 모든 증거들을 차곡차곡 정리해서 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무고죄, 사기죄, 명예훼손죄, 적용 가능한 모든 혐의를 담아서요. 유나야, 아마 내일 경찰서에서 연락이 갈 거다. 출석해서 조사를 받으라고. 뭐라고요? 네가 우리 민준이한테 저지른 짓들 전부 다 법적으로 처벌받아야 하는 무서운 범죄야. 특히 무고죄는 3년 이하의 징역형까지 받을 수 있단다. 유나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어머니, 제발 고소장 좀 취하해주세요. 네? 취소? 내가 왜? 네가 우리 민준이한테 한 짓을 생각해봐. 내 아들이 지난 몇 달간 얼마나 지옥 같은 시간을 보냈는지 넌 상상이나 할 수 있니? 정혜 씨의 목소리는 여전히 얼음장처럼 차가웠어요. 어머니, 제가 다 잘못했어요. 민준 씨한테 정말 사과할게요. 그러니까 제발. 사과? 이제 와서? 정혜 씨가 비웃었습니다. 네가 우리 아들 고시원으로 내쫓고 직장에서 파렴치한으로 만들고 위자료까지 뜯어내려 할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사과 한마디로 용서해달라고? 유나는 결국 바닥에 주저앉아 엉엉 울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저 정말 잘못했어요. 민준 씨한테 무릎이라도 꿇고 빌게요. 그래? 그럼 지금 당장 민준이한테 전화해서 사과해봐. 유나는 떨리는 손으로 민준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민준이는 전화를 받지 않았죠. 안 받네? 정혜 씨가 냉소적으로 말했습니다. 당연하지. 네가 그 애를 그렇게나 괴롭혔는데 어느 누가 네 전화를 받고 싶겠어? 유나는 계속 울면서 어머니, 제발 도와주세요. 라고 빌었지만 정혜 씨는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유나야, 아직 시작도 안 했어. 진짜 지옥은? 이제부터야. 정혜 씨의 그 말을 들은 유나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지금까지 당한 것만으로도 죽을 만큼 고통스러웠는데 이게 고작 시작에 불과하다니요. 며칠 후 유나의 상황은 최악으로 치달았습니다. 회사에서는 결국 해고 통지를 받았고 경찰서에서는 정식으로 출석 요구서가 날아왔어요. 강혁은 여전히 감감무소식이었죠. 유나는 집에서 페인처럼 하루 종일 울기만 했습니다. 정혜 씨는 그런 유나를 보면서도 전혀 마음이 약해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욱 차분하게 마지막 일격을 준비하고 있었거든요. 유나야, 이제 직장도 잘렸으니 당장 월세 낼 돈도 없겠구나. 정혜 씨가 냉정하게 물었습니다. 어머니. 유나가 울먹이며 고개를 떨궜습니다. 그리고 곧 경찰 조사받고 재판까지 가려면 변호사 비용도 만만치 않을 텐데. 돈은 어디서 구할 거니? 유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정말로 사방이 꽉 막힌 막다른 길에 다다른 심정이었거든요. 그때 정혜 씨는 마지막 결정타를 날렸습니다. 유나야, 사실 내가 너에 대해서 조사한 게 이게 전부가 아니야. 네? 뭐가 더 있다는 거예요? 네가 우리 민준이랑 결혼하기 전에 다른 남자들과 만나면서 저질렀던 일들 말이다. 그때도 지금이랑 아주 비슷한 수법을 썼더구나. 유나의 얼굴에서 핏기가 완전히 사라졌어요. 그걸 어떻게? 유나야, 내가 내 옛날 친구들, 옛날 직장 동료들 만나서 이야기를 좀 들어보니까 네가 예전에도 남자들을 속여서 돈을 뜯어낸 적이 있더라고. 그것도 한두 번이 아니라 아주 여러 번. 정혜 씨는 지난 몇 주간 유나의 과거까지 샅샅이 파헤쳤던 겁니다. 유나가 예전부터 남자들의 재력을 보고 접근해 교묘한 방법으로 이득을 취하는 상습적인 버릇이 있었다는 것까지 모두 알아냈죠. 어머니, 그건 정말 아니에요. 아니긴 뭐가 아니야. 증거도 다 있어. 네가 대학 다닐 때 선배한테 등록금 좀 빌려달라고 애원해서 받아놓고 갚지 않은 것부터 직장 다니면서 동료 남자들한테 돈 빌리고 떼어먹은 것까지. 기록이 아주 상세하게 남아있더라. 유나는 이제 완전히 절망적인 표정이 되었습니다. 자신의 추악한 과거가 전부 들통났다는 생각에 몸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그리고 유나야. 제일 중요한 건 말이지. 정혜 씨가 잠시 말을 멈춘 후 이어서 말했습니다. 네가 우리 민준이와 결혼할 때부터 이미 이 모든 걸 계획하고 있었다는 거야. 무슨 말씀이세요? 네가 우리 민준이랑 사귀기 시작할 때부터 친구들한테 민준이네 엄마가 부자라니까 한번 잘 구슬려 봐야겠다고 떠들고 다녔지? 네가 그 친구들이랑 나눈 문자 메시지 내가 전부 다 확보했단다. 유나는 이제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어머니, 제발, 제발 그만해주세요. 그만하라고? 정혜 씨의 목소리가 천둥처럼 커졌습니다. 네가 우리 가족한테 한 짓을 생각해. 내 아들이 지금도 얼마나 큰 고통 속에서 살고 있는지 알아. 네가 내 아들을 고시원으로 내몰았을 때, 내 아들 직장에 가짜 탄원서를 뿌려서 사회적으로 매장시키려 했을 때, 그때는 조금이라도 미안한 마음이 있었니? 그런데 이제 와서 그만해 달라고? 유나는 바닥에 완전히 엎드려 통곡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정말 죽을 죄를 지었어요. 뭐든지 할게요. 제발. 그때 정혜 씨가 유나에게 성큼성큼 다가가 얼음처럼 차가운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유나야, 네가 내 아들에게 주었던 그 고통, 이제 네가 온몸으로 똑같이 느껴봐야지. 유나는 그 순간 온몸의 피가 거꾸로 솟는 듯한 공포를 느꼈습니다. 정혜 씨의 눈빛에서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지독하고 무서운 기운을 느꼈거든요. 어머니, 제발, 저 이제 정말 못 견디겠어요. 유나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유나의 몸에서 이상한 냄새가 스멀스멀 피어오르기 시작했어요. 지린내였죠. 유나가 극도의 공포와 스트레스로 인해 그만 실금을 하고 만 거였어요. 정혜 씨는 그 모습을 말없이 내려다보며 마침내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유나야, 이제야 네가 내 아들에게 주었던 그 굴욕감을 아주 조금이나마 이해하게 됐겠구나. 유나는 자신의 꼴을 깨닫고 더욱 큰 절망감에 빠졌습니다. 바닥에 웅크리고 앉아 온몸을 떨며 그저 아이처럼 울기만 했죠. 내가 지키려던 건 이 집이 아니야. 내 아들이었지. 이제 내 발로 이 집에서 나가. 그리고 두 번 다시 우리 가족 앞에 나타나지 마. 정혜 씨의 마지막 통첩이었습니다. 유나는 그 말을 듣고 자신이 완전히 패배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유나는 말없이 짐을 싸서 집을 떠났습니다. 그 어떤 변명도 마지막 인사도 하지 않고 그냥 조용히 사라져버렸어요. 정혜 씨는 창문 너머로 유나의 뒷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완전히 패배한 사람의 모습이었죠. 어깨는 축 늘어져 있었고 걸음걸이에는 아무런 힘도 없었어요. 정혜 씨는 그 모습을 보면서도 전혀 동정심을 느끼지 않았습니다. 자업자득이야. 정혜 씨가 혼잣말로 중얼거렸어요. 유나가 떠난 후 정혜 씨는 집안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유나와 강혁의 더러운 흔적들을 하나하나 깨끗이 지워나갔어요. 그들이 사용했던 물건들은 모두 쓰레기 봉투에 담아버렸고 집안 구석구석을 소독하듯 청소했죠. 그리고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민준아, 이제 집으로 돌아와도 돼. 엄마, 무슨 일이에요? 유나, 나갔어. 이제 여긴 다시 우리 집이야. 어서 돌아오렴. 진우는 수화기 너머에서 잠시 말이 없었어요. 그러다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엄마, 정말 괜찮으신 거예요? 그럼 모든 게 다 해결됐어. 진우는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몇 달 만에 돌아온 집이었지만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유나의 흔적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고 집안은 따뜻하고 깨끗하게 정리되어 있었죠. 엄마, 진우가 정혜 씨를 보며 울먹였습니다. 민준아, 엄마가 다 해결했다. 이제 아무 걱정하지 마. 정혜 씨는 아들을 꼭 끌어안아 주었습니다. 그리고 눈물이 흘렀어요. 안도의 눈물, 기쁨의 눈물이었죠. 엄마, 고생 많으셨어요. 고생은 무슨, 내 아들 지키는 건 엄마로서 당연한 일이야. 그날 밤 정혜 씨와 진우는 정말 오랜만에 마주 앉아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정혜 씨가 정성껏 준비한 아들 진우가 좋아하는 음식들이 식탁에 가득했어요. 민준아, 회사는 어떻게 됐니? 엄마 덕분에 오해가 다 풀렸어요. 유나가 거짓 탄원서를 보낸 것도 회사에서 알게 됐고, 제가 억울한 피해자라는 것도 다들 알아줬어요. 다행이구나. 정말 다행이야. 엄마, 근데 엄마가 어떻게 이 모든 걸 다 해결하신 거예요? 정혜 씨는 잠시 생각에 잠긴 후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민준아, 엄마도 젊을 때는 꽤 잘 나갔었단다. 그때 배운 것들이 조금 도움이 된 것 같아. 엄마가 이렇게 대단한 분인 줄 저는 정말 몰랐어요. 대단한 게 아니야. 그냥 내 새끼를 지키고 싶었을 뿐이지. 식사를 마친 후 정혜 씨는 설거지를 하면서 지난 몇 개월간의 일을 되돌아봤습니다. 자기 자신도 놀라웠어요.
평생을 조용하고 순한 엄마, 평범한 아내로만 살아왔는데 이런 엄청난 일을 해낼 수 있었다니 말이에요. 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오히려 가슴 벅차게 뿌듯했어요. 내 아들을, 내 가정을 내 손으로 지켜냈으니까요. 엄마 그럼 유나는 이제 어떻게 될까요? 진우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그건 이제 유나 자신의 몫이야. 우리는 더 이상 신경 쓰지 말자. 진우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정혜 씨에게 말했어요. 엄마, 저 다시 한번 열심히 살아볼게요. 그래, 우리 아들. 그렇게 해야지. 엄마가 언제나 네 뒤에서 응원하고 있을게. 그날 밤 정혜 씨는 침대에 누워 텅 빈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마음이 더없이 평온했어요. 아들이 집으로 돌아왔고 모든 악몽이 끝났으니까요. 창밖에서 들려오는 고요한 밤의 소리들 사이로 부엌에서 달그락거리는 작은 소리가 들렸어요. 늦은 밤, 아들 진우가 물을 마시러 나온 소리였죠. 정혜 씨는 그 소리를 들으며 입가에 잔잔한 미소를 띄었습니다. 내가 지킨 건 결국 이 평범하고 소중한 일상이었구나. 정혜 씨가 속으로 생각했어요. 며칠 후 정혜 씨는 다시 시장에 장을 보러 나갔습니다. 예전처럼 평범하기 그지없는 일상으로 돌아간 거죠. 동네 사람들이 반갑게 인사를 건넸어요. 정혜 씨, 아드님 집에 돌아왔다면서요? 잘 됐네. 네, 덕분에요. 그럼. 가족은 역시 다 함께 있어야지. 정혜 씨는 가볍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조용히 다짐하고 있었어요. 다시는 그 누구도 내 가족을 건드리지 못하게 할 거야. 만약 또다시 누군가 내 가족을 위협한다면 나는 언제든지 다시 싸울 준비가 되어 있어. 집으로 돌아가는 길, 정혜 씨는 장바구니를 든 채 씩씩하게 걸어가며 생각했습니다. 이 평범한 하루하루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그리고 내 소중한 것을 지키기 위해서는 때로는 누구보다 강해져야만 한다는 것을 말이에요. 저녁 무렵 정혜 씨는 아들이 좋아하는 된장찌개를 보글보글 끓였습니다. 밥솥에서 김이 피어오르는 소리, 국 끓는 소리, 그리고 현관문이 열리며 엄마, 저 왔어요. 하고 외치는 아들의 목소리까지. 모든 것이 평범하지만 그래서 더없이 소중한 일상의 소리들이었어요. 어서 와, 우리 아들. 얼른 손 씻고 밥 먹자. 그렇게 정혜 씨의 집에는 다시 따뜻하고 평화로운 시간이 찾아왔습니다. 악몽 같았던 시간의 흔적은 모두 사라지고 오직 서로를 아끼는 따뜻한 가족의 온기만이 그 자리를 가득 채우고 있었어요. 정혜 씨는 그 모든 것을 지켜내기 위해 싸웠고 마침내 승리했습니다.